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역대 최다 금메달을 기록한 베이징 런던대와 동률을 기록하면서 이번 주말도 메달 사냥에 나서고 있는데요. 파리올림픽 소식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파리올림픽 폐막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종목들이 모두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TV 앞을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우리가 금메달 13개, 그리고 은메달과 동메달 2개는 또 합치면 15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전체 있거든요. 합쳐서 15개. 금메달까지 합치면 28개가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사실 뭐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이렇게 색깔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고 네. 전체 메달 숫자만 놓고 보면은 역대 어느 정도입니까? 역대 올림픽과. 가장 메달 숫자가 많았던 게 제가 알기로는 금운동을 다 합쳐서 서울올림픽이었던 걸로 기억을 88 하는데요. 서울올림픽이요. 네, 예. 그때가 총 33개였던 걸로 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 홈 이점이 있었을 때였잖아요. 예. 네. 그럴 때 금메달은 12개였거든요. 예. 그리고 금메달만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베이징 올림픽 2018년 네. 그리고 2008년이죠. 그 다음에 2012년 런던 올림픽 해서 금메달 13개. 이게 금메달 최다 기록이었는데 네. 지금 이미 이제 금메달 13개를 땄으니까 예. 하나만 더 따면 최다 기록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이 작가님은 지금 뭐 아직 이제 올림픽 결산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결과물을 봤을 때 가장 관심 있게 본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나온 종목으로 예. 전 사격입니다. 사격이요. 사실은 이제 저도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곤 하지만 예. 그 올림픽에서 가장 먼저 어떤 메달 소식을 전해줬던 게 그동안 사격이었는데 사격이 한동안 침체에 빠졌었거든요. 예. 네. 뭐 올드 팬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역압순, 강초연 이런 선수들 기억납니다. 이름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런 선수들이 먼저 금빛 총성이나 뭐 은빛 총성 올려주면서 우리 선수단의 기세를 좀 올려주는 게 있었는데 예. 그동안 그런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 우리나라 선수단 통틀어서 1000메달도 사격에서 나왔고요. 예. 이번에 사격에서 금메달 3개를 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금메달 3개가 오랜만에 나온 거기도 했지만 선수들이 슈도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극적인 승리를 하고 맞아요. 메달을 따는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 사격연맹에서 목표로 했던 것은 금메달 1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초과 달성을 했고 우리 분위기, 선수단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끌어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전체 선수단의 성적에 사격이 미친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격이 또 맨 처음에 초반에 시작하니까 사격에서 우리가 막 좋은 성적을 얻으면 쭉 올림픽 기간 내내 맞습니다. 다른 종목에도 좀 좋은 기분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고요. 예. 사격이 일단 세대 교체도 성공을 했고 네. 그 이유가 결선 제도를 선발전에 등용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뭐 5개 선발전을 하면 누적 점수를 해서 선수들을 뽑았다면 이번에는 그 슈도프 장면 보셨겠지만 결선을 가면 우리 선수들이 이 한 선수씩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예. 사격이 진행이 됐는데 이걸 국가대표의 선발전에도 적용을 하면서 이제 강심장의 선수만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예. 마련을 했는데 그것이 효과를 내면서 이번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3개를 딸 수가 있었습니다. 사격에서 금메달 따면 나중에 국회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종호 선수가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메달이 많이 나왔는데 왜 우리 국가대표팀 메달 한 5개 정도 목표치를 처음에 잡았었잖아요. 기대감을 낮췄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워낙 소규모로 이번에 출전을 했거든요. 역대 대표단이. 최소 네, 인원이었던 거죠. 140명여 명의 선수만 내보냈는데 이게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최소 규모이기도 예. 했고요. 그런데 이제 불과 이 도쿄올림픽을 보면 200명대 선수를 출전시키고 금메달 6개밖에 못 땄잖아요. 예. 그리고 종합 16위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것과 비견해 봤을 때 더 적은 선수의 규모로 나가는 올림픽에서 메달 숫자를 더 높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봤을 것 같고 예. 또 이제 대한체육회가 감으로 우리가 5개 정도 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네. 여러 가지 조사를 연맹으로부터 협회로부터 받았을 텐데 파리올림픽이 변수들이 좀 많은 게 일단 시차가 우리 선수들이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예, 낙하밤이 바뀌니까. 네. 거의. 그리고 폭염이 있을 거란 예상이 많았고 선수촌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선수단들이 컨디션 관리에 조금 애를 먹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예. 같아요. 실제로 외신에서도 근데 이거를 의견들이 달랐거든요. 어떤 네. 곳에서는 5개 금메달, 어떤 곳에서는 9개 금메달 예.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변수들이 모두 지워지면서 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리고 객관적인 예상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성적을 내고 역대 있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예. 이렇게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예상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만큼 선수단이 준비를 잘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 예상 외로 그 금메달을 딴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이제 화면에 잠깐 나갔습니다만 태권도에 그쵸? 네. 네. 김유진 선수,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긴 발로 탁탁 건드리면서 딴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것도. 이 선수가 세계 랭킹 24위거든요. 예. 그런데 세계 태권도 연맹에는 올림픽 출전권을 주는 규정이 있어요. 세계 랭킹 5위 안에 드는 선수에게는 그냥 자동 출전권을 줍니다. 5위 안에 들면. 네, 들면. 이 선수는 몇 위예요? 24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순위로는 못 가는 거였죠. 굉장히 예. 힘들게 이제 네. 그런데 들어갔다고 해요. 막 규정의 잡혔다고. 예외 조항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한 나라에는 2명의 미만의 선수가 남녀 각각 해서 출전을 할 때는 이 2명까지는 나갈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다빈 선수가 여자로서 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의 티켓을 더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러면 대륙 선발전을 치러야 돼요. 근데 대륙 선발전을 무조건 뭐 57kg으로 치러라 이러진 예.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태권도 협회에서 상의를 한 거죠. 그럼 여자 몇 킬로그램급을 내보내야 우리가 메달권일까를 생각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게 57kg급으로 보고 여기서 선발전을 다시 한 거예요. 그 선발전에서 김유진 선수가 통과를 했고 예. 그게 끝이 아니라 대륙 선발전을 가서 2위 안에 들면 올림픽 출전권을 딸 수 있었던 건데 예. 그걸 따와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아마 그 계기로 자신감을 완전히 이렇게 충족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결국 거의 도장 깨기 하시듯이 세계 랭킹 도장 깨기. 예.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예, 딱 네. 격파시키는 거.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정말 의미 있는 금메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김유진 선수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꿈만 같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딱 그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진짜 꿈만 같습니다. 상대 선수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최선을 다하는 게 존중을 하는 거고 상대에 대한 예의라 생각해서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던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또 한국 태권도 역사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쓰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동안의 혹독한 훈련의 결과라고 보고 앞서서 어제 태준이가 너무 잘해줘서 또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누나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요. 이러면서 긴장하지 말라고 진짜 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즐겼습니다. 박태준 선수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박태준 선수도 원래 금메달 유망주는 아니었어요. 자기보다도 앞선 세계 랭커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사실 박태준 선수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올림픽을 나갈 때 경쟁자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림픽 출전권은 5위 안에 든 들어야 선수에게 돼요.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장준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선배고 우리나라 경량급 에이스였고 또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2명의 선수가 있으니까 1명밖에 못 나가잖아요. 국내 선발전을 치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때까지 박태준 선수가 장준 선수한테 6전 전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장준 선수를 이기고 박태준 선수가 나간 거예요. 진짜 드라마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보여줬기 예. 때문에 예. 이게 올림픽에서도 나타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도 조금 더 메달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직 좀 드는데요. 남았죠? 네, 예. 아직도 만약에 최대로 본다면 한 3개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요. 가장 그 중에서도 이제 남은 종목 중에 이제 기대되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저는 근대오종 바라보고 있는데 근대오종. 전웅태 선수는 많이 아실 겁니다. 예.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우리나라 한국 근대오종 첫 번째 올림픽 메달리스트인데 예. 이 선수가 세계 랭킹 2위예요. 그 사이에 더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세계 대회에서 계속 우승도 하고 예. 있고요. 이번에도 조 2위로 지금 결선에 올라가 있고 또 여자 근대오종에 성승민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예. 많이 아마 모르실 텐데요. 이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예. 우상혁 선수가 있잖아요. 높이뛰기. 네. 예. 우상혁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는 메달권까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의 최고 기록이 2m 36인데 네. 올 시즌 기록이 2m 33밖에 되질 예. 않고 도쿄올림픽을 기준으로 본다면 2m 37 정도가 돼야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경쟁자들의 몸 상태에 약간 변수가 생겼습니다. 탐베리 선수는 대회 전에 신장 결석 때문에 입원을 했다가 왔고 바심 선수가 가장 강력한 예, 우승 예. 후보인데 이 선수가 카타르 선수인데 지금 그 예선을 뛸 때 약간 허벅지 경련을 느꼈다는 게 예. 보여졌기 때문에 이 몸 상태 변수에 따라서 메달 색깔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우상혁 상황입니다. 선수는 왜 머리를 박박 밀었어요? 뭔가 본인 스스로의 각오를 다지는 각오예요? 개념이라고 원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훈남인데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약간 좀 놀랐습니다. 네. 네. 결연한 의지, 투지를 보여준 거다. 네, 이 선수가 50%만 본인이 예선에서 힘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결선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들도 많았지만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직후에 작심한 듯 협회와 대표팀을 비판한 건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무릎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저도 느꼈고 다시 한번 경신을 받아보니까 정말 안 좋았었고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선수 이상 아니었던 건가요? 저한테는 일단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보고 이야기는 한다고 하고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한국 가서 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금메달 딴 선수가 대표팀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확인해봐야죠.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고.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 소식,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당혹스럽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협회의 선수 관리가 좀 부족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협회에서는 또 특정 선수한테만 혜택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문 내면서 양측 주장이 조금 엇갈리는 것들도 있고 진실공방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게 진실공방 쪽으로 가는 게 좀 아쉽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시작은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딴 후에 나름 뭐 작심 발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발언들을 했죠. 본인이 네. 부상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한 뭐 4주에서 6주면 복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고 예. 다른 병원을 갔더니 본인에게 완치는 올림픽 때가 될 수 없고 통증을 감수하고 조절하면서 뛰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 네. 그리고 이제 단복식의 시스템에 있어서 이게 다른 훈련이 돼야 하는데 시스템이 천편일률적으로 되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복식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식에 조금 치우친 시스템이 좀 불만이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떤 대회를 나가고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 본인이 나가려고 했던 대회가 있었는데 네. 그 대회 못 나가게 됐을 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또 트레이너 계약에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들, 트레이너. 네, 예.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코리아하우스에서의 어떤 기자회견 이런 것들도 본인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나가지 않았던 건데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예.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아쉬운 것은 분명히 파리올림픽에서 경기가 끝나고 며칠간의 선수단이 파리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보도자료를 먼저 낼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가. 협회에서 대화로 좀 그럼요. 그 풀어나갈 시간이 수도 분명히 있을 전 텐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파리에서 안세영 선수한테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취해서 네. 도대체 안세영 선수가 그런 말을 했던 의도는 무엇인지 과연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먼저였지 않았을까. 과연 보도자를 내기 위해서 선수단보다 먼저 와서 보도자를 준비하는 것이 과연 협회로서 맞는 행동이었나 그런 생각은 들어서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협회에서는 눈높이 얘기도 했었거든요. 안세영 선수가 뭐 유명한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선수처럼 대해주길 원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배드민턴 협회의 인식이 좀 너무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제에 따른 게 이런 거죠. 안세영 선수가 예를 들면 발목을 올림픽 전에 다쳤는데 안세영 선수가 지정한 한의무사까지 외국으로 불러들여서 치료까지 해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세영 선수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김연아 정도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세계 랭킹 1위니까 어쩌면 그 종목에서는 그 급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선수를 그렇게 바라보느냐. 본인이 이렇게 협회 안에 있는 선수를 좀 감싸고 그 안세영 선수의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조금 느끼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왜 그렇게 선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안세영 선수랑 협회 쪽 어느 쪽 주장이 더 맞는가에 대해서는 제3자인 우리들은 좀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마 계속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근데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수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부상이잖아요.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자신이 부상을 당해서 좀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되고 대회도 좀 쉬어야 되는 상황에서 협회가 안 된다, 조금 무리해서라도 출전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얘기가 됐다면 선수로서는 자기 선수 생명이 끝나는 걸 각오하고 그 대회를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 이 미국의 체조 요정 영웅 시몬 바일스 지난번 올림픽 때 그냥 공포심, 그렇죠? 이 중압감 때문에 나 못해 이랬더니 뭐 협회부터 해서 미국 시민들이 전부 박수 쳤잖아요. 그 용기에 진짜 대단하다라면서. 그렇게 우리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시몬 바이스처럼 나 못 뛰겠다 이래버렸으면 우리 협회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거는 그냥 가정일 뿐이니까. 가정이에요. 네, 그렇지만 지금 안세영 선수 얘기를 토대로 하자면 본인이 뛰고 싶지 않은 대회도 뛰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뛰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압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특히 말씀하셨듯이 안세영 선수의 이런 작심 발언의 기폭제는 부상이었거든요. 부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수에게는. 부상 때문에 이 선수가 왜 나의 이 부상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고 본인이 계속 통증이 있다고 호소를 했었는데 단지 그냥 첫 번째 진료에서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또 조목조목 진료의 상황들, 언제 어떻게 갔는지, 어떤 사람에게 진료를 받아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로 본인의 잘못은 아니다. 대신 그 오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까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협회마다 다 이제 좀 특성이 있고 사정이 다 다른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단순 비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만은 말 그대로 만약에 배드민턴 협회의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지금 양궁협회 회장이잖아요. 그분이 배드민턴 협회장이었으면 과연 이렇게 선수들 관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됐겠느냐. 안세영 선수는 양궁 선수들이 굉장히 부러울 수밖에 없겠죠.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안세영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양궁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시스템도 했는데 있고 체계적이고 지원도 다. 근데 꼭 이제 그게 본인의 어떤 부상 관리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선발 과정부터 그러니까 선발 과정부터 공정하게. 왜냐면 양궁 같은 경우는 100명의 선수로 시작해서 3명을 뽑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학연 지원도 없이 무조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안세영 선수가 하기는 했었어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부상으로 시작했지만 안세영 선수가 느꼈던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공정했느냐. 얼마나 선수를 위한 것이었느냐 이 지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제 뭐 대표팀 떠나서 개인 자격으로라도 이제 앞으로 올림픽을 나가고 싶다라는 취지로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조항상 가능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안세영 선수가 만약에 국가대표를 떠나서 국제대회를 나가려면 규정이 있는데 물론 세계 배드민턴 연맹은 개인 선수에게 랭킹 포인트를 주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대한체육회 소속의 선수니까 그걸 좀 지켜야 되잖아요, 규정들을. 그러면
여자의 경우에는 뭐 27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 국가대표의 기간을 5년 정도 보내야 되고 예. 또 공헌도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안세영 선수가 나이가 나이가 안 이제 되죠. 22세니까 예. 이 나이 조항에 걸리거든요. 물론 예외 조항도 있어요. 예.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쨌든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여러 그 단체에서 허가를 해줘야 협회 되는데 허가가 예. 있어야 되는데 해줄 협회에 리가 따르면 없죠. 이제 IOC 헌장에 따라서 예.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허락을 해줘야 된다. 아. 그래서 협회가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현재 규정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세영 선수가 만약에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 못 나가면 막 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한 손실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귀하까지는 좀 먼 얘기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나간 얘기고. 이거는 정말 최악의 경우의 문제고요. 네.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네. 일단 두 양측이 만나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안세영 선수는 소속팀이 있습니다. 예. 삼성생명이라는 소속이 예.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 지도자와도 분명히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히 예. 안세영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올림픽 기간 끝난 후에 본인의 얘기를 하겠다. 그 말은 본인이 한 발 물러서 좀 생각해 보겠다라는 의미도 될 거고요. 어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정제된 의견을 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선택의 여지가 많은데 벌써부터 귀하까지 생각할 건 아니고 접점을 네. 찾는 과정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뭐 제 생각이나 아니면 많은 국민이 또 비슷하게 생각할 텐데 이건 대한체육회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한체육회장이 나와서 안세영 선수가 너무 과하게 말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접점을 찾도록 이게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될 대한체육회가 오히려 그 싸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안세영 선수랑 이렇게 맞싸움으로 가는 형태가 되면 그럼 누가 중재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아니면 뭐 한동훈 대표가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합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중재를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안세영 선수도 SNS 그런 얘기를 했죠. 본인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줄 어른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 일단 뭐 부모님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관계자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소속팀의 지도자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삼성생명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어쨌든 그 대한체육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좀 더 좀 공정한 잣대로 안세영 선수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올림픽에서 또 선수들만큼이나 큰 관심을 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먼저 우리 선수들 잘해갖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예, 저 우리 또 그 플립 6 이렇게 셀피 찍고 하는 거 마케팅도 잘 된 것 같아서 그런 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지금 최대 성과는 뭐라고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양궁 이번에 잘 돼서 좋고 또 뭐 개회식도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도 잘 됐고. 네, 바로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을 후원해주는 기업 회장들 모습을 보셨는데요. 앞에서 정의선 회장 얘기는 좀 했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마케팅에 꽤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선수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렇게 셀프 카메라를 찍는 그 장면 자체가 엄청난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상식을 할 때 아무것도 소지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예. 규정을 했다가 예. 이번에 IOC와 삼성전자가 이제 공식 후원사니까 예. 시상식에서 이 셀카를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찍는 그런 이벤트, 빅토리 뭐 세레머니 뭐 이런 셀피, 식으로 예. 빅토리 셀카 뭐 이런 이름을 붙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런 이름으로 지금 선수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남북 선수단이 함께 예를 들면 혼합복식이었죠 탁구. 예. 네. 임종훈, 신유빈 선수가 주도하에 네, 화면에 네. 나오네요. 네, 예. 사진을 찍었는데 어쨌든 북한 선수단이 뭐 활짝 웃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도 예. 이렇게 남북이 함께 시상대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은 길이 남을 명장면이다. 그래서 IOC도 주목하기도 했거든요. 북한 선수들도 저 핸드폰 다 받았죠. 네, 받았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IOC에서는 또 안 받았다라고 공식 해명을 했거든요. 아, 거부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누가 이게 다 수거해 갔나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라는 예, 예. 얘기가 나오니까 예. IOC에서 공식적으로는 북한 선수단이 받지 않았다라고 발표된 상태인데
그러면 그 휴대폰은 어디로 갔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e스포츠는 사실 이제 뭐 이념이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그걸 다 초월해서 인류의 하나만 갖고 이제 하는 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참 유엔 제재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서글픈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이나 뭐 휴대전 하나 더 팔고 차 한 대 더 파는 게 중요하겠죠. 기업 오너들이니까 당연히. 그러나 두 분이 이번 올림픽에 갖는 애정이나 쏟는 열정을 보면은 결코 물건 하나 차 한 대 더 팔겠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정의선 회장은 특히 이제 품격 얘기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나라의 국격 얘기를 하고 공정하게 싸워라. 그래서 패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뭐 최고로서 품격을 지켜줘라.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최고의 국격을 누릴 수가 있다. 뭐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약간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로만 이 올림픽을 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정말 양궁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예. 드는 게 뭐 과감한 투자도 투자지만 양궁이 사실 우리가 워낙 강하니까 세계 양궁 연맹에서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룰들을 계속 바꿔 왔거든요. 근데 그게 바뀔 때마다 그거에 맞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심박수를 보이는 그런 양궁 경기를 했었잖아요, 카메라에. 예. 근데 그걸 이미 몇 년 전에 세계선수권 대회 가서 보니까 그걸 준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체내로 그걸 개발해서 우리가 미리 그것들을 연습하는. 예. 근데 이게 웬만한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쵸. 이런 기술들을 직접 개발해서 우리 국내 로봇 기술로. 쏘는 그것도 현대차에서 만들어서 네, 고생했잖아요. 뭐 로봇 그 경쟁 상대로. 네, 예. 그렇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또 올림픽이 정해지면 올림픽의 경기장을 그대로 따와서 선수촌에 만들어서 훈련을 한다든지 맞아요. 바람을 찾아가고 뭐 소음을 찾아다니면서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지원이 없으면 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의 결실이 전 종목 석권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제 우리 한국 그 양궁을 배우려고 하는 다른 나라들이 무척 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위 선양을 확실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예. 네. 북한 선수단은 8년 만에 올림픽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성적은 어땠을까요?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3차 올림픽 경기대회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자 권투 예선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는 알제리의 이마네 켈리프 선수와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 선수 사이에 이 경기에서는 10대의 카나다 선수 사모 맥킨토시가 1등을 쟁취했습니다. 네, 북한 선수단의 성적은 어떤 편인가요? 이전 올림픽과 비교했을 때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따고 네 개? 있는데 네. 동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따고 있는데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16명만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미니 선수단이라면 네. 뭐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북한이 그동안에는 금메달을 꼭 하나씩 땄었거든요. 그 종목이 역도였는데 아직까지는 금메달이 없네요. 이번에 역도가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 역도에 출전을 하지 않으면서 아마 금메달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이 자랑하는 뭐 다이빙이라든지 레슬링 이런 종목에서는 땄기 때문에 네. 북한의 강세 종목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보신 장면이 이제 북한에서 올림픽 장면을 중계하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중계는 아니고 한참 이제 뒤에 방송을 해서 사실은 녹화 방송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림픽 장면을 내보냈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은 미국의 성조기가 모자이크 처리돼서 지워져 있었어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근데 이게 뭐 이번만이 얘기가 아니고 네.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 맞아요. 네. 선수들 소식 전하면서도 태극기가 관중석에서 보이니까 회색 처리를 한다든지 네. 또 남북 대결이 여자 축구 경기에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선수단의 소매 쪽에 있는 태극기를 지운다든지 그런 작업하느라 이렇게 방영이 늦춰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 생방송으로 하지도 않거든요. 예. 꼭 그런 작업 할 때문인지 수가 없어요. 저희 북한은 중계권료를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다 돈 주고 사가지고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은 불법으로 지금 올림픽 중계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녹화 방송 사후 예. 처리를 한 후에 방송을 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작업을 꼭 하는 게 꼭 특히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문제는 저러는 걸 보면 네.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 것이 국가 체제를 어떤 존속시키는데 조금 문제가 되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스포츠에서까지 아쉬워요. 그렇게 해야 네. 되나?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남북이 이제 스포츠라고 하는 좀 이게 탈정치적인 분야에서 뭔가 협력을 좀 모색하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정치권의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이쪽으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좀 뭐랄까 좀 훈훈한 장면이었다고 할까요? 북한의 이제 복싱 여자 선수가 그쵸? 네. 이제 같이 사진 찍은 거 우리 한국 선수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우리는 사실 이제 기대했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탁구 같은 경우는 단일팀도 만들어서 예, 맞아요. 세계 선수권 와서 우승도 하고 예전엔 축구도 뭐 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좀 그게 멀어지는 것 같고 단일팀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좀 이제 가고 물론 어려울 있는 것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이런 대회를 통해서나마 아까 시상식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장면들도 있고 또 이제 복싱 얘기를 하셨는데 방철미 선수거든요. 예. 방철미 선수가 우리 이매지 선수에게 화이팅해라 그런 얘기도 했고 시상식에서도 맞아요. 이매지 선수가 같이 사진 찍고 네, 사진 찍고 방철미 선수에게 안아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기자가 정말 안아줬냐? 그랬더니 비밀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활짝 웃었다라는 그러니까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는 예. 것이고 그게 스포츠거든요. 올림픽 정신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남북 단일팀이 다시 구성되는 날이 올 거예요. 네. 예. 예. 자,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고 갈등의 조정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깊이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나가면 그리고 연말쯤에 아마 귀국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 이제 사면이라는 거는 대타협인 것이니까 네. 상징적인 대통령의 네. 제스처이기 때문에 복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뭐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으니까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취하는 스탠스를 보면 별로 이렇게 청신호로 보여지지는 않아서 좀 답답한 심리예요. 안 해줄 것 같다고. 대선 앞두고서 그때는 안 조금 해요? 약간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예. 여권에서 김경수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사면은 국민 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네.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으로 왜 약간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사면이라는 게 국민 통합 이런 차원에서 단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 보면 김경수 지사를 좀 복권시켜주는 게 네.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냥 복권을 네. 8.15에 해서 네. 오히려 뭐 당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작년 뭐 진작 하셨어야죠. 근데 지금 막 한참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이제 하고 있는 판에 그때 이제 하는 것 뭐 저는 아무튼 환영하지만 어찌됐건 전당대회 중에 하는 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올림픽 얘기를 하다가 또 싸움만 하는 정치 얘기를 하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오늘은 네 분이 좀 싸우지 않는 걸로 하시죠? 좋죠. 예, 뭐 웬만한 좀 접점이 가능한 대목에서는 상대당에 대해서 좀 칭찬도 좀 해주고 상대당 대표나 전당대회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 평가를 해주는 걸로 약속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올림픽 네. 정신을 한번 정치에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얘기부터 좀 가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복권에 반대하나요? 송영호 변호사님. 뭐 제가 한동훈 대표께 정확하게 확인해 본 것은 아닌데요. 예. 일단 오늘 뭐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 뭐 당의 공식 입장이랄 것은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직접 왜 확인해 보진 반대합니까? 않았습니다. 예. 네? 왜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지금 일단은 당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고 예.
다만 당에 이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사실은 민주주의 파괴범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과거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몸통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런데 그 확정 판결을 받을 때도 뭐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도망가지 않는다, 뭐 되돌아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듯한 발언을 했고 또 그다음에 2022년에 사면이 논의될 때도 가석방은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던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다. 이런 옥중서신 같은 것을 내놓으면서 또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을 했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은 이런 분을 복권해도 좋은 것인가라는 당원이나 지지층 나아가서 국민들의 어떤 좀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당에도 들어오고 있어서 당에서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민주주의 파괴범이고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은 한동훈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면 복권은 잘 아시겠지만 여당 당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건데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민주주의 파괴범이라는 걸 더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당대표가 반대의 입장을 냈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사실 63%의 그 득표율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에. 그러면 뭔가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얘기 뭐냐면은 용산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시중의 민심이 이렇다라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바뀌어지는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직 대통령 사인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면과 복권이라는 건 용서, 화해 그리고 국민 화합이잖아요. 방점이 찍힌 게. 그렇다면은 그것은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그 말하자면 성격보다도 이것이 그 다음에 갖는 파급력.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국민이라든가 정치 화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순기능을 미칠 것인가가 사면과 복권의 핵심 축이니까 대통령실은 그거를 보는 거죠, 본질로. 근데 정당, 즉 민심을 먹고 사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층도 그렇고 중도층도 약간 저항이 있으니까 이건 가만히 주십시오. 그렇다고 대통령의 사인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럼으로써 본인이 내가 왜 대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용산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할 때 국민의 눈높이를 나는 우선한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대통령실이 과연 그런 보수층들의 민심을 모르고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면 민심을 전할 창구가 없어서 대통령실이 무지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실은 그걸 다 알아도 용서, 화해와 국민 화합이라는 게 키워드고 방점이잖아요. 대통령이 여야 정파를 통해서 하는 수장이 아니잖아요. 국민을 이끌어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알지만 했고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내 역할은 해야 되겠다, 해야겠다. 뭐 이런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약간의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문제지 이걸 파워게임으로 읽는 거는 조금 저는 과도하다고 봐요. 파워게임은 아니더라도 누가 기분 나쁠까요? 대통령실이 기분 나쁠까요? 한동훈 대표가 기분 나쁠까요? 뭐 어쨌든 존재감은 과시했잖아요. 네. 저는 뭐 기분이 잘 못 들었어요. 존재감은 과시했지 않습니까? 누가 기분 나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쪽으로. 박장현 교수님, 누가 기분 나쁩니까? 사실은 거의 뭐 시간차 스파이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색은 다 내고 소위 말해서 대통령은 뭐 마치 통합하는 듯이 커다란 야권에 큰 선물 주듯이 이렇게 사면 복권 발표를 할 예정인 거고요. 또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대로 이거는 공정에 위배된다,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할 얘기 다 하잖아요. 반면에 야당은 선물 받은 것 같은데 상자 열어보니까 계륵이에요. 이게 지금 오히려 논란만 반가운 선물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받으면은 다 반가워해야 될 게 선물인데 이게 만약에 재작년 같았으면 임기 초반 같았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야권에게 뭔가 포용의 메시지를 보내는구나 이럴 텐데 지금 민주당 내 최고의 그 쟁점 중에 하나가 소위 뭐 일극 체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친문 또는 뭐 비명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27년까지 출마를 못 하시는 분인데 복권을 했단 말이에요.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이분은 앞으로 정책 행보가 어떻게 되지? 이걸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같은데 안에 열어보면 선물이 아닌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 야권 분열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8.15를 앞두고 여권에 악재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요.
독립기념관장 친일 인사 논란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사도광산 문제도 그렇고 또 마약 수사 개입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예. 이 김경수 카드 복권 카드를 탁 던지니까 이슈가 자연스럽게 전환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슈를 이슈로 덮는 이런 또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역대 윤석열 정부 시작 이래 일타 몇 피의 효과를 노린 거 이거 처음 아닌가 이런 정도로 네. 선물 같은데 선물 아닌 뭔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묘하게 민주당 내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이 복권 여부를 놓고서 환영의 입장도 있는 것 같고 좀 딸떠름한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아니 대체로 다 환영하는 분위기죠. 당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환영 논평을 냈고요. 네. 또 박지원 전 대표도 우리 당의 인재 확충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예. 할 것이다. 김두관 후보도 당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 예, 지배적이다. 대체로 이제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예. 그런데 몇몇 이제 친명계로 꼽히는 의원들, 인사들 중에서는 왜 하필 지금이냐, 전당대회 중인데 야권 갈라치기 하는 건 아니냐, 분열시키려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비공식적으로 그런 뉘앙스의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장경태 전 최고위원의 말은 예. 화합 차원이라면 진작에 복권을 했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라는 식의 뭐 항변이 깔린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는 여권에서 특히 한동훈 대표가 반대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직도 정치인이 아니라 검사의 시각에서 이런 복권 문제를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김경수 지사만 지금 복권시키는 게 아니고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의 주역이고 또 그렇게 보면 이것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또 장윤선 전 장관도 이번에 복권시킨다는데 네. 장 장관도 문화부 장관 시절에 문학의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지원을 끊는다든지 또 탄압도 했던 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예,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과 연관돼서 국정농단 세력으로 예, 아주 15년의 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이런 분들을 복권시키는 것은 그런 민주주의 파괴범에 대한 부적절한 복권 아니냐 이렇게 되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복권 반대에 대한 것은 좀 정치인으로서 화합과 또 통합 뭐 이런 취지에서 뭐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딴지를 걸기에 다름 아니다. 상당히 알겠습니다. 실망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질로 좀 들어가서요. 김경수 전 지사를 놓고 이렇게 갑론을박할 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 복권을 바라보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아마 이 갑론을박이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최인호 전 의원께서 친노계시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친노계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친문계로 오신 건가요? 뭐 친노 친문 다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더 적절하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친노계가 이른바 패족이라 해서 멸족이 됐잖아요. 정치권에서 뭐 한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끝나면서 대통령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번 전당대 총선에서도 봤지만 친문도 사실상 거의 소멸되다시피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평가를 할 때는. 비명 행사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계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라고 하는 한때는 굉장히 차세대 어떤 주자로서 각광받았던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이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고 해서 사면 복권이 된다고 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과거의 그런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친문계가 다시 부활해서 똘똘 뭉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계세요? 우선 김경수 전 지사가 뭐 정치적으로 활동을 전면화할 것이다. 또는 뭐 세력화를 도모할 것이다. 뭐 이런 시각에서 이재명 당대표와의 어떤 대립각 또는 경쟁 관계가 바로 형성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좀 섣부른 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섣부르다. 예. 김경수 지사 측의 이제 말을 들어보면
올 연말까지는 유럽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과 독일을 오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연말까지 귀국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친문이나 또 김경수 지사와 과거에 정치적으로 인연이 깊은 분들이 김경수 지사의 어떤 귀국 이후에 또는 복권 이후에 어떤 정치적 프로그램을 상의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뭐 비교적 김경수 전 지사하고 가까운 편인데도 그런 논의를 진지하게 한 적이 없고요. 또 김경수 지사의 성정상, 정치적 성정상 다른 사람이 뭐가 안 되니까 내가 그 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미리 준비하는 이런 정치적인 캐릭터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종합하면 당장에 뭔가 정치적 긴장관계를 불러일으킬 만한 정치적인 액션이나 세력화나 이런 것은 당분간 없을 걸로 봐지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높은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재명 체제는 상당히 견고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거를 지금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죠. 친명계도 그렇고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뭐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의 등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민주당 출신들이 아니에요. 다 여권발 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공상소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커다란 상처를 입는다면 뭐 올해 뭐 이제 1심 판결 나오고 그렇죠. 뭐 하면 뭐 김경수 지사가 그 자리를 대체할 그렇죠. 거다. 먼저 전제 깔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과 얘기들인데 대부분 다 공상소설이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친문, 친노, 비명의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공상소설 얘기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네 분 모시고 다시 치열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최고위원의 만장일치제야.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강세였던 분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그렇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봐서는 나중에 이재명 대표 하는 거 봐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나를 이렇게 수박으로 만들어 지금 정청래 위원장을 5명을 붙여놓은 게 정봉주 후보예요. 미곤스라고 제일 큰 탄덤을 거느렸던 친구예요. 민주당에서. 공주교도소에 가 있을 때 이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그러면 대표 후보고 최고위원 후보고 전부 공주의 아련을 갔어야 될 정도로 막강했던 그리고 나이로도 좀 위에요. 정봉주가 이재명 대표보다. 예. 네, 뭐 당대표 선거보다는 뭐 최고위원 경선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준비된 영상들도 이제 그런 위주입니다. 초반에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던 정봉주 후보가 요즘에 밀렸잖아요. 김민석 후보한테. 2등을 하고 있죠. 예, 밀리고 있어요.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 지금 굉장히 열이 받아 있다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전 대표가 미뤄져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겠죠? 지금 최고위원 선거는 1등, 2등을 누가 할 것이냐. 김민석이냐, 정봉주냐. 실제 지금 호남까지 경선을 치른 결과 그렇게 큰 차이는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 2% 내외인데요. 오늘 이제 경기도당 선거에서 과연 저 정봉주 후보가 초반에 돌풍을 다시 발휘해서 1등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김민석 후보가 1위를 계속 고수해서 굳히느냐 판가름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초반에 정봉주 후보가 돌풍을 일으킬 때 김민석 후보와 유튜브를 같이 하면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이런 말을 한 이후에 그 뒤에 이제 벌어진 경선에서는 정봉주 후보를 제치고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랐었는데 4위였던 김민석 후보가 지금 1위가 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큰 물론 변화입니다. 이제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했고 또 지난 총선에서는 공천까지 받았다가 취소까지 당했기 때문에 예. 또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또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거는 억울함과 또 정치력 또 과거에 한때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 이후에 가장 큰 팬덤을 이루어갔던 그런 정봉주 후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저력을 발휘했는데 중간에 그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원성 발언 이후에 이제 순위가 바뀌었으니까 뭐 솔직히 좀 서운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아까 그 화면에서 나왔듯이 뭐 최고위원 되고 나면은 두고 보자. 또는 뭐 심지어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당대표가 된다고 보고 두 분이 순위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봉주 후보도 최고위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존중과 예의를 갖추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지고 정봉주 후보의 어떤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봉주 전 의원을 혹시 뭐 사적으로는 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만나본 적 없어요? 네. 정청래 의원 5명을 모아놓은 게 정봉주 전 의원이라는 말이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정봉주 전 의원 굉장한 박정환 교수님 고개를 끄덕끄덕이는데 맞죠? 네, 뭐 대단한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대단한 입담을 가지고 계시죠. 특히나 이제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후광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정봉주 후보는 그거 없이 사실은 초반에 1등으로 치고 나왔거든요. 이번 전당대회가 뭐 뚜렷한 정책 대결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슨 뭐 개파 대결도 없었고 그러면서도 권리당원의 이 비율이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이 권리당원들에게 뭔가 좀 그 인기 투표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근데 정봉주 후보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입담의 소유자고 또 지난번 공천에서 탈락했던 아픔들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선전을 했는데 뭐 이게 무슨 뭐 커다란 나중에 갈등의 고리가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게 의문의 일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법사위원장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몹시 미울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피곤하시겠죠. 근데 그런 분 5명 합치신 분이 최고위원으로 오시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그 이재명 대표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정청래 의원 한 5명 합쳐놓은 것 같은 강성 최고위원이 매 회의마다 강성 메시지를 내면 민주당은 점점 국민과 멀어지고 더군다나 중도 확장은 불가능한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재명 전 대표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수석 최고위원으로 지지하다시피 하는 그런 제스처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인위적인 것이 문제죠. 민주당에서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김민석 의원이 4등을 하다가 누적이 1로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서대문 갑에서 그 청년 전략기업부라고 공개 오디션 할 때 당시에 이번에 당선된 김동화 의원은 오디션 예선에서 4등을 해가지고 원래 3위 안에 못 들었어요. 대단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이는 과정을 거쳐서 1위로 올라갔는데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4등, 1등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뭐 서대문 갑 같은 경우는 그게 한 사람에 의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자연스러운 것은 맞죠. 근데 저는 이분 두 분이 구원이 너무 세요. 2007년도 이른바 대통합 민주신당 경선 때 손학규 후보 측 대리인이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제 정동영 특 대리인이었어요. 근데 한쪽은 현역 의원이고 한쪽은 당시 뭐 대장동 그러니까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하도 있었거든요. 근데 경선에서 세게 붙었는데 이게 도가 좀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말하면 조직 동원했다고 이제 부산 경남에서 한번 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몸싸움하고 당원명 뺏고 난리가 납니다. 저 때 지금 그렇죠? 2007년도에 아주 젊었을 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TV 앞에서도 서로가 대리인이니까 서로가 막말 경쟁을 또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봉주 후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우리 인생에 있었다라고 여러 가지 일이라는데 여러 가지 일이 아니죠. 씻을 수 없는 앙금이죠, 사실은.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다시 만났는데 한 사람은 민주당이 최대 주주로 또 한 사람은 그 최대 주주를 그 말하자면 같이 회의하는 회의체에 일원으로 참석하겠다고 온 건데 이게 얼마나 속으로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을 저는 지원한 게 이해가 돼요. 저렇게 아주 대놓고 설전을 벌이고 앙금이 남아있는데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고는 할지라도 어떤 게 있냐면 이재명이라는 일극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또 전 정봉주예요. 왜냐? 아니다 싶으면 소신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고위원회 들어오는 건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수석만큼은 안 되겠다. 수석은 내가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아마 했지 않았냐 저는 분석합니다. 근데 정치권에는 늘 흔한 말이 있잖아요.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된다고. 2007년에 둘이 뭐 치고받고 싸우고 말싸움을 했다고 해서 그게 아직까지도 앙금으로 남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막 서로 신경전을 벌인다? 어제 저기 동지가 되고 하는 경우 있지만 그것도 웬만해야 돼요. 서로 강을 건넜으면은 강 건넜으면? 다시 복귀하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는 거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 저희 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었죠. 그때 얘는 관계가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서운하다 하는 장면들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선권 안에는 들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앉을지 조금 떨어져서 앉을지는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매각을 놓고 정치권에서 계속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동교동 집은 1962년도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전시되고 많은 국민들이 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셨지만 저한테 연락해서 어떤 대표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 한 분도 없고요. 네.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전 재산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동교동 일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없고요. 동교동은 제 지역구입니다. 동교동 사저도 B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 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100억 원의 매각을 했다라고 네. 하면서 내놓는 과정이 상당히 좀 비정상적이에요. 만약에 네. 김홍걸 씨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럼 100억 원을 빼잡수신 거 아니에요. 네, 이 사저를 매각한 김홍걸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 그동안 무심했다가 뒤늦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라면서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고 또 김대중 재단 측에서는 원래 재단에서 이 사저를 매입하려고 각서나 합의서까지 썼었는데 김홍걸 전 의원이 그냥 외부인에게 팔아버렸다. 이렇게 좀 얘기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우리나라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고 또 우리나라 민주화의 아주 상징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지금 벌써 기념관이 되고 또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교훈을 얻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사저가 개인에게 팔렸다. 또 동교동 그 사저가 일부만이 이제 사료 정도 보관하는 장소고 그것이 이제 상업적인 장소로 변질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다음 주 12일 날 매입자 측과 또 동교동이나 김대중 기념사업회 측에서 만나서 다시 재매입할 것이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제발 좀 재매입이 돼서 어떤 식으로든지 재매입이 돼서 그 동교동 사저가 역사적인 사관으로 또 기념관으로 잘 되길 바라고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김홍걸 전 의원이나 또 동교동이나 또 김대중 기념사업회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또 형제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는 대충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동교동이냐 또 민주당이 또 그 역할을 다 못했다라는 지적 이전에 김홍걸 의원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친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어떤 상속세 때문에 또는 뭐 본인의 개인 채무 때문에 이 문제를 막 더 버틸 수 없어서 개인에게 매각했다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대단히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고 앞으로 이 사절을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김원걸 의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동교동이나 김대중 김윤사업회에서도 역할을 해서 또 우리 이제 민주당도 사실은 그 탓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보도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원들이 그만큼 소중한 자리라면은 역사적인 그 기념관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모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어야 되는데 박지원 의원도 막 6억 원 내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조금 만시지탄적인 의미가 좀 있죠. 이미 이제 100억 원을 넘겼는데. 그래서 예. 충분히 저는 우리 당이나 또 우리 민주 영향들이 모금을 하면 그 정도 부분은 충분히 충당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벌써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도리가 아니고 우리가 할 바대로 다 해놓고 최소한 그 사저부터 재매입 해놓고 그 뒤에 기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의논해도 충분하다. 예. 그래서 저희들의 민주당이나 또 그와 관련된 모든 분들의 좀 공동된 탓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한다라는 뭐 김홍골 전 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뭐 일각에서는 또 코인 투자를 해서 손실을 좀 크게 입었기 때문에 또 빚을 갚기 위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또 건물을 이 집을 사신 분이 이제 또 커피업체 대표다 보니까 거기 연남동 뭐 저 연희동 그 동교동 그쪽에 또 그 개인주택, 단독주택을 또 커피집으로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하는 곳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설마 DJ 사저가 커피집으로 변신하는 건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논란이 큽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재원 최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뭔가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썩 매끄럽지 못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제가 그 DJ 사저 등기부등본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애초에 그 19억 원 정도 상속세 납부 담보를 위해서 담보 설정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5억 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5년에 걸쳐서 아마 상속세를 분납하면서 일부 분납을 하기 위한 채무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 DJ 사저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동안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해결하려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 조수진 의원이 당시 송주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관련 문자를 전달하는 내용이 포착돼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김홍걸 의원이 상속세 문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으니 서울시가 이게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으니 공시지가에 매입을 해서 한번 뭐 기념 공간으로 조성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하는 게 포착이 됐었습니다. 최종 결론은 그 DJ 사저에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서울시의 결론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2022년에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그때는 민주당에서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정청래 의원이 여기에다가 국민 혈세를 투입하자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만큼은 매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100억 원의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집으로만 놓고 보면 절대 100억 원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100억을 주겠다라면 그건 나는 이제 다른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을 건데 뭐 그게 맞는 건가요? 사저는 또 말 그대로 개인의 소유물이잖아요. 근데 이 100억이라는 게 사실 상당 부분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 주택에 대해서 100억이 대출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용도가 결국은 사업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카페가 된다는 게 이게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홍걸 전 의원이 이건 뭐 민간 기념관이다라고 억지를 부리긴 했지만 물론 일부 민간 기념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민간 기념관 플러스 카페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자, 이게 김홍걸 의원이 착각을 해도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개인 물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동교동 저택이라고 하는 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에 유신 시절에 또는 군부 독재 시절에 거기서 정말로 그 갇혀 지내면서 얼마나 그 소위 민주화의 일종의 성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어머님인 이효 여사가 돌아가실 때 기념관으로 맞아요. 한 것을 유지까지 남겼는데 예. 그걸 갖다가 100억에 팔았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부 견자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건 김홍걸 의원이 결단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김대중 재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22년도에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지만 이 사태까지 올 때까지 도대체 김대중 재단은 뭐 했냐. 왜냐하면 김대중 재단에 일하시는 분들 과거에 동교동 개로 불렸던 분들 아닙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영화를 같이 누렸던 분들이에요. 물론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분들이 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당 내에 더 호소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난 월요일이죠.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를 겪었었는데요.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우려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금투세, 그러니까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자 말자. 이 논의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다. 부자 증세다. 일종의 갈라치기인데요.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 보면 이 말도 틀리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 드리고 싶어요. 본질적으로는 그게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세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서 1,400만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된 토론회는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전형적인 동훈서답이다 이렇게 생각. 좀 진지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서로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걸 보면 좋잖아. 이렇게 옛날에 무슨 호주 대사 런종섭 했는데 런 찬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5년 동안 연간 5천만 원, 2억 5천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간 한 1억 정도 올려서 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이거 좀 올리자는 거죠, 한도를. 주식시장이 지금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 징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뭐 당신의 뭐 발언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거고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대표도 그 총의에 따르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개미 투자자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뭐 댓글을 막 수없이 많이 달고 또 험한 얘기도 쏟아놓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글도 있었어요. 뭐 그런 글도 있었다고. 신성준 의장이 계속 의장을 할지 또 새로운 당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봐야 되는데 말이야 안에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금융 수익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내년에 도입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거를 폐지를 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러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거는 부자 감세다라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주 내내 좀 강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 손들이 이제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 개인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일어날 거다라는 이제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그동안 수비 대형으로 있다가 공격 대형이 나섰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했던 게 결국 필리버스터 하나였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의제 선점을 하고 공격적으로 나가자. 근데 이 금투세야말로 지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치가 어쨌든 매 순간 던져야 하는 질문은
지금 국민이 뭘 원하고 있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줘야 하거든요. 실제 이게 지금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뭐 몇 분이 그러니까 큰 손들만 이게 혜택이다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죠. 큰 손이라는 게 시장에서 빠져버리면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제 작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이거 주식 폭락으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 문제야말로 선순환 고리를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당신들 누구라도 나와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수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당대표도 아니고 원내대표 보고 이걸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럼 받아줘야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민주당이 더 이상 피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론의 장으로 나올 때 비로소는 협치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식 투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주식 투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연말 소득공제 때 인적공제에서 제외돼요. 아니 집에 있는 가정주부가 주식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 이익을 얻었어요. 근데 남편이 연말 소득공제할 때 인적공제 제외되면 100만 원 이상이 손해가 나거든요. 세상에 이거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입이 이만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투세의 과세 기준이 지금 이제 시행되면 5천만 원, 연 5천만 원 이상일 때 이제 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금투세가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의 어떤 주가 폭락을 금투세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필요하다,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그 현실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그마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됐는데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과세한다는 건 좀 심하다. 아니 올해 5천만 원 주식해서 5천만 원 벌었어요. 근데 그 돈 뭐 그대로 있으니까 또 재투자했다가 또 내년에는 5천만 원 손실했어요. 손실나면 국가가 보상해 줍니까? 그런 개미 투자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도 일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에 이제 서로 들어서고 나면 폐지하는 것은 당내 반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일부 완화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든지 아니면은 유예할 것인지 그 두 개 중에서 정책 구성해서 결정 날 예정입니다. 두 분 의견도 좀 짧게 듣겠습니다. 사실은 이 금투세가 그 수년 전에 여야 정의 합의해서 사실상 통과시킨 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조세 정의와 그다음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화의 방법으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됐다고 그래서 금투세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보료 연계 이거 고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으로 하는 것도 좀 고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보완하거나 유예하거나 이런 정도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거래세 중심인데 이거를 갖다가 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거의 합의가 돼 있는 부분이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조세 저항을 일으키는 합리적인 얘기들을 민주당이든 여당이든 듣고 일정 정도 수정할 부분은 전 있다고 봅니다. 30초. 시간이 30초밖에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자금의 이동이 자유롭고 정보에 제한이 없는 시대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기왕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세금을 낼 거면은 내가 미국 주식하지 왜 한국 주식하냐. 맞아요. 이게 지금 그 심리의 핵심입니다. 그럼 자금이 빠져나가면은 시장이 약화되고 결국에는 가장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좀 시장 흐름에 좀 역행하는 그런 것들은 좀 정치권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